네, 간호교육 들어가기 전에 저 우리 선생님들 늦게 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요 박혜련 선생님하고 권지현 선생님 잠깐 오셔가지고 인사 한 번씩 하시고 간호교육 전에 늦게 오신 분들 빨리 와주세요. 예, 여기. 예, 예, 아까 팀장님 예, 같이 오셔요. 늦게 오셔가지고 인사 못 하신 분들. 예. 올라오세요. 예, 좀 늦게 오신 선생님들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 소개하고 전공 얘기하고 춤추고. 빨리 하세요. 아까 한 분 더 오시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캠프의 성공을 위해서 부산에서 온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박혜련이라고 합니다. 알찬 시간 보내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의 사회복지사이고요. 오늘 사회복지분과에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 나중에 오시면 또 알려드리고 또 이따 아이돌 그룹도 소개해드리고 다 할게요. 예, 그럼 다음 그 장현미 선생님, 여러분들이 아까 한 명 빼놓고 다 연소혈당증이 쓴다고 했는데 HP 보고서 보는 거 기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현미 간호사입니다. 슈퍼 히어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 많은데 다소 좀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퀴즈가 있어요. 퀴즈를 맞추시면 또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소결당 측정기 사용과 AGP 보고서의 활용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목차는 혈당을 확인하는 방법,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기기의 종류, 연소결당 측정기 AGP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거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슐린의 역할과 혈당에 따른 인슐린 용량 조정, 마지막으로 추세 화살표를 이용한 초속혈성 인슐린 용량 조정 및 대처법,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혈당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앞서 강의해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혈당 측정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지만 그 사이값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 용량을 조정한다거나 생활 패턴을 개선을 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한계점 때문에 이제 손끝으로 체열을 하면서 정확하게 혈당 패턴을 확인하는 CGM을 활용하면서 자주 체열하지 않아도 돼서 통증이 감소가 되고 빠르게 혈당이 좀 변화되는 소화의 특징 때문에 지속적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에서 5분 간격으로 혈당이 측정되는 그 수치 확인과 그다음에 추세 화살표로 해서 앞으로 내 혈당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하고 인슐린 용량도 조정하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림 기능으로 해서 저혈당을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이게 연소결당 측정기를 사용하면 0.5에서 한 1% 정도는 개선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내 혈당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모님과 의료진의 데이터가 공유가 돼서 이제 혈당 관리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결당 측정기는 센서가 한 5mm 정도 되는 것이 지방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서 그 세포 간질액에 이동된 당이 측정이 되는 시스템으로 계속 핸드폰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치와 추세 화살표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고 혈당의 변동 패턴이나 패턴에 대해서 정보를 24시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게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고 있을 때, 안정적일 때, 내려가고 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옆에 추세 화살표를 함께 확인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을 하고 나서는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그 센서가 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당 그 값이 좀 이렇게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그 자가혈당 측정기로 같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한 측정값이 몸의 증상과 맞지 않으면 꼭 개인용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100% 연속 혈당 측정기만 믿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스타일 리브레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혈당치와 추세 화살표를 통해서 저혈당과 고혈당을 예측해서 일반적으로 한 15분 후, 30분 후 혈당을 예측한 다음에 혈당 관리를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 화살표는 덱스콘, 가디언, 리브레, 케어센스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15분 후, 30분 후 보통 이 정도씩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로 참고하시면 되고, 그 CGM을 사용을 했을 때 그 결과 그 수치 확인과 추세 화살표 확인도 있지만 메모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내가 언제 식사를 맞았고 추가 주사 맞았다 이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좀 개선이 된 내용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센서 부위에 이제 염증이나 알레르기 예방도 필요하고, 부정확한 수치는 자가혈당 측정기로 재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기기별 기능이나 비용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접근성도 중요하겠고, 이제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혈당의 트렌드에 맞게 관리하는 것을 교육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기기의 종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 그 체험으로 부착하신 덱스콤 G7이라고 하는 센서는 11 플러스 12일 사용하실 수가 있고, 혈당 범위는 40에서 400 좀 표시가 됩니다. 그 이상 이하가 되면 로우, 하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사용 연령은 만 2세. 그 다음에 그 장점으로는 덱스콤 팔로우라고 하는 공식 어플을 통해서 최대 10명까지 보호자분들과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하는 제품은 센서 14일 사용, 400에서 500 혈당 측정 범위, 만 4세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 리브레는 보호자 앱은 없기 때문에 타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약간의 그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디언 커넥트 메드트로닉은 7일 사용, 50에서 400 표시, 7세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이건 이제 트랜스미터 1년 사용, 센서 7일 교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기계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케어센스 에어 제품도 그 전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15일 정도로 사용 기간이 조금 더 길지만 사용자 범위가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케어센스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허용 범위는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격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린 19세 미만 소아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 10%에서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삽입할 때는 흉터나 반은 뭐 이렇게 뼈 부위 이런 데는 좀 피해 주셔야지 되고, 그 허리 벨트나 안전 벨트 부분은 마찰 때문에 자극이 돼서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를 하거나 인슐린 펌프 삽입 부위에서 적어도 한 8cm 정도 이상은 떨어진 부분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이 좋고, 권장하는 그 회사마다 권장하는 부위들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삽입하고 관리는 잘 아시겠지만 옷을 벗거나 입을 때 옷숨에 걸려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주시고, 아기들은 이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들도 있는데, 그런 아기들은 또 기저귀랑 좀 떨어진 부분에다가 부착을 해야지 이물질이 붙지 않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샤워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세서 그 접착 부위를 수건으로 좀 물기를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좀 말려주시면 훨씬 더 뽀송뽀송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가 들떠 있으면은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 고정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 사용할 때도 MRI, CT 고주파 투열 요법을 받으실 때는 트랜스미터와 이제 센서를 모두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 가실 때도 전신 스캐너는 피하고 개별적으로 금속 탐지기, 막대 탐지기를 활용하시는 게 그 센서 손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 몇 가지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리브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단단하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전용 패치가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뭐 수영이나 뭐 이렇게 방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테가던 필름, 그다음에 하이퍼픽스 테이프는 좀 더 예민한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자극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센서를 부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착색이 되기도 하고 피부 손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콤바텍 피부 보호 필름이라고 그래서 알코올 솜처럼 생겼는데, 한번 이렇게 스킨에 이렇게 터치해 주면은 그 부분이 코팅이 돼요. 그래서 자극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밑에 카빌론이라고 하는 제품도 스프레이로 생겨서 알러지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좀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바늘 자국이나 흉터를 완화하기 위해서 콘트라 투백스 연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혈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계 착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어떤 좀 장점이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니메드 7807라고 하는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화 기술이라 그래서 스마트 가드 밀 디텍션, 그 저혈당 발생 또는 저혈당 발생이 되기 전에 미리 인슐린이 자동으로 중단이 되고, 기저 인슐린과 교정 인슐린이 자동으로 이제 주입이 되기 때문에 항상 혈당이 목표 범위 안에 유지가 되게끔 해주는 자동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사용 가능한 CGM이 가디언 커넥트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 제품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아콘 G8이라고 하는 제품의 장점은 이것 또한 저혈당을 미리 알고 그 혈당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지를 해서 어느 정도 혈당이 떨어지면 이게 멈춰달라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지스탑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것 또한 저혈당을 미리 예측하고 펌프 주입을 중단을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CGM은 케어센스 에어와 덱스콤 G7입니다. 그리고 다나 아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데 어른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 PLGS라고 해서 아까 저혈당 미리 멈춤 기능이 있고 CGM 연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케어센스 에어 바로젠 핏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치형 펌프도 있어요. 기존의 이오 패치는 약간 이슈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신규는 구입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옴니팟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직구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 레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좀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2025년 하반기 정도 출시될 예정이고,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약물백 용량이 3ml로 기존보다 좀 더 늘었고, 그다음에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미리 멈춤 기능은 아니고 저혈당이 됐을 때 인슐린 주입이 자동 중단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사용 기간이 보통은 이오 패치나 옴니팟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인데 이거는 7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물론 인슐린 들어가는 이제 총 용량에 따라서 사용 기한은 달라지겠지만 기간이 좀 늘어났다는 거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패치형 펌프는 기기 처방전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으로 다 100% 본인 부담으로 사용을 해야 돼서 대략적인 금액은 한 달 사용료 한 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한 4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사용하기는 좀 힘들고 좀 이제 어디 뭐 여행 가신다거나 인슐린 보관이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좀 유용하게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아콘 P8이라고 하는 제품은 스마트 펜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수점 단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사실 우리 소아는 인슐린 그 교정 개수를 구해서 추가 인슐린을 주입을 할 때 용량이 0점 소수점 단위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1단위를 올리면 저혈당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안 올리자니 고혈당이 돼서 안 떨어지고 되게 애매해요. 0.5로 딱 떨어지면은 우리 뭐 하프 시린즈 0.5 단위까지 조절되는 인슐린 주사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제품도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CGM하고 연동이 가능하고 케어센스 에어, 덱스콤 G7 이랑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 가능한 인슐린은 거의 우리가 보통 쓰는 인슐린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얘가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얀색, 검정색. 그래서 지속형 인슐린 하나, 초속효성 인슐린 하나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굳이 지속형 인슐린을 안 쓰고 초속형만 필요하면 초속형만 하나 구매해서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기기로 해서 이제 혈당 관리를 했다면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AGP 보고서입니다. AGP 보고서를 활용을 할 때는 먼저 혈당 패턴을 파악을 해서 새벽 혈당,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지, 운동 전후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인슐린 용량 조정 시점을 알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혈당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되겠고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서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혈당 관리가 가능하게끔 해주고요. 주의할 점은 데이터를 해석할 때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뒷부분에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되려면 활성화 시간이 비율이 한 70% 이상은 되어야지 데이터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CGM과 자가혈당 값은 언제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데이터가 100%는 아니니까 이제 혈당의 트렌드를 알고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GP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제 AGP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일자가 14일 이상, 사용비율 70% 이상이 되어야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여기 색깔별로 막대 그래프가 돼 있는 건데 이게 목표 범위 내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 혈당값, 예측되는 당화 혈색소, 그다음 변동 계수, 혈당이 얼마나 변동이 심했는지 이런 것들을 퍼센트로 환산해서 알 수 있는 값이고, 그다음에 3번 활동 혈당 개요는 14일 동안의 24시간의 혈당 변동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됐고 안 됐고 개선할 부분은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4번 일일 혈당 프로필은 최근 2주 혈당을 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날 뭐 때문에 혈당이 조절이 안 됐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AGP 보고서의 핵심 지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었던 목표 혈당 유지율, 이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를 봤을 때 매우 높은 혈당, 높은 목표 범위 낮은 저혈당, 매우 낮은 저혈당 이렇게 해서 다 범위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표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1형 당뇨, 2형 당뇨일 때 목표 범위는
TIR 목표 범위 내의 혈당이 70% 이상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70에서 180선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저혈당 중에서도 54% 미만인 거는 1% 미만으로 돼야 돼서 하루 24시간 중에 한 14분 정도입니다. 1%라고 해도 14분이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발생을 하면은 이 환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그거 먼저 이제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당 지표라고 해서 핵심 지표는 평균 혈당 수치, 예상 당화 혈색소 추정치 GMI라고 보이시는 부분, 그다음에 혈당 변동성. 여기 보면은 46.7%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목표가 36% 이하로 조절을 하도록 합니다. 이 범위가 넘어가면 대부분은 저혈당이 좀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을 하고 연소혈당 활동 비율은 활성화 비율은 14일 이상 70% 이상 유지가 됐을 때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혈당은 측정 기간 동안의 평균 혈당 값이고 예상 당화 혈색소 추정치는 예측 당화 혈색소 값이고 변동 계수는 혈당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V 변동 계수가 낮을수록 혈당이 패턴이 잘 유지가 돼서 목표 혈당에 잘 들어왔고 사실 이 범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고혈당인 상황에서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조절이 됐으면은 이 CV 값은 낮은데 혈당은 고혈당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다 100%라고 해서 기준을 두고 조절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소아 일형 당뇨에서는 이제 성장이나 활동, 식사 변수가 많아요. 이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V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탄수화물 섭취량이나 인슐린 투여 시점, 용량, 시점, 이제 주사 맞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약간의 개인차가 있지만 좀 권장되는 그런 패턴에 맞춰서 주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때도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탄수화물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인슐린 주사나 펌프 시간을 맞춰서 조절할 수가 있고 규칙적인 생활, 저혈당 과보정을 피하시는 게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로 우리가 그 AGP 그 파일을 보고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야간 저혈당을 먼저 이제 점검을 해봅니다. 여기 빨간 색깔로 저혈당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그 전에 또 혈당이 좀 많이 점심 이후에 또 높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심 때 식후 혈당이 높았으니까 저녁에도 인슐린을 좀 더 추가 주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추가 주사가 초석회성 인슐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저혈당이 또 유발이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량이 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이제 혈당 패턴을 좀 확인하고 인슐린 용량을 좀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장시간형 인슐린이 좀 과다 투여됐을 때 그다음에 저녁 식사할 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식후 혈당은 괜찮은데 이제 한참 뭐 한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좀 저혈당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2단계로는 혈당의 변동성을 분석해 봅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나 단백질 지방 섭취량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 운동이나 주사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혈당을 원인을 이제 파악을 했으면 고혈당을 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혈당이 나타난 지점을 확인하고 뭐 때문에 고혈당이 왔을까 이제 생활 패턴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그래서 식전 식후 야간 고혈당도 점검을 해보고 이제 원인이 어떤 건지 뭐 속효성 인슐린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탄수화물 개수가 좀 부적절했는지, 식사가 이렇게 불규칙적이었는지, 추가 인슐린 조정도 안 하고 그냥 기본 인슐린만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복합해서 내 혈당 목표 비율을 확인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색깔 선 안에 보시면은 목표 범위라고 그래서 70에서 180선 중간값, 굵은 선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중간값이 항상 그 목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혈당에 도달하는 비율이 10% 정도씩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추후에 합병증 발생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조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하기 전에는 식사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량, 간식, 식사 시간, 식사 속도 등을 고려해서 식사 변화 전략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할 때도 운동 시 인슐린 용량 조정이 적당했는지, 운동 후에 저혈당이 발생했는지, 혹은 고혈당 상태에서 운동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슐린 치료를 할 때도 주사 시간이나 주사 부위, 그다음에 그 공기 빼기, 뭐 인슐린 누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내 피부 상태가 이제 주사를 이렇게 많이 맞다 보면은 피부가 이제 이게 지방층이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않아서 혈당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다음에 인슐린 보관이나 유효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혈당을 올리는 약물들, 뭐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인슐린 용량 조정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우리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는 기초 인슐린, 24시간 동안 인슐린이 나오는 거를 대체해 주는 게 장시간형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사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인슐린이 나오는 거, 그거를 대체해 주는 게 초속효성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형 인슐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당 패턴을 좀 조정을 할 때 첫 번째로 좀 조정을 하면은 좋은 게 지속형 인슐린을 먼저 좀 그 패턴을 잡아놓고, 그다음 이제 초속효성 인슐린을 확인하고 교정해 주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속형 인슐린은 24시간 동안 소량씩 지속적으로 분비돼서 공복혈당, 특히 밤 동안의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인슐린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속형 인슐린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형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맞고 나서 최대 트레시바 42시간까지 지속이 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속형 인슐린 용량 조정을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 사실 이제 일형에서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연소혈당 측정기를 착용하는 동안에 밤 동안의 혈당 패턴도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E형일 경우에는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혈당 측정을 해가면서 용량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혈당이 보통 공복에 뭐 80에서 130으로 잡는다면, 목표 혈당에 도달할 때까지 혈당에 따라서 2단위씩 증량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0 나왔다 공복에, 그러면은 이제 혈당을 바로바로 인슐린을 올리지 않고 한 3일 정도 쭉 지켜보고 내가 야식을 먹어서 올라갔는지 뭐 이런 변수들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까지 혈당이 안 떨어지면 2단위 증량, 그 다음에도 또 2단위 증량했더니 목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아, 나는 이 정도 인슐린을 맞아야 혈당이 조절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유지하다가 저혈당으로 가는 추세다,
그러면은 인슐린 용량은 감량 이런 식으로 10에서 10% 정도씩 한 2, 3일마다 용량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밤 동안에 혈당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저 방법과 맞지 않다. 그럼 연소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이제 주사 맞은 시간과 아침에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속형 인슐린 용량 조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야간 동안에 혈당의 변동 폭이 한 50 정도면은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내 개인마다 혈당 패턴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내 그 패턴을 고려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제 식사 인슐린을 맞고 나서 첫 번째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인슐린을 맞고 나서 식후 혈당은 괜찮았어요. 4시간 후까지도 이제 인슐린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이제 기본 인슐린은 아주 잘 맞았던 거죠. 초석효성 인슐린이. 근데 밤 동안에 혈당이 쭉 떨어져 갖고 아침에 저혈당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형 인슐린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용량에서 한 10% 20% 정도 감량하고 지켜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늦은 밤에 이제 혈당에 따라서 간식을 좀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는지, 아니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했을 때도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능한 원인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 인슐린 용량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저녁 식전 초석효성 인슐린을 증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식사하고 나서 혈당이 최대 18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180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내 목표 혈당에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초석효성 인슐린을 좀 증량을 해주시되, 아침에 식전 혈당은 좀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속형 인슐린은 감량해 주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녁 식전 인슐린 투여하고 4시간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아침 식전에 혈당이 막 올라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식사 패턴에서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량이 좀 많았다거나 아니면 지속형 인슐린 용량이 좀 적었을 때 발생할 수가 있어서 지속형 인슐린 용량을 좀 늘려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새벽 현상인데 인슐린 주사를 맞고 4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새벽 한 3시, 4시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 아침까지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당이 이제 올라간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사실 펌프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시간별로 쪼개서 용량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용이하게 혈당 관리를 할 수가 있지만, 지속형 인슐린은 이제 한 번에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형 인슐린 용량 조정에서 또 취침 전 초석효성 인슐린 투약이 없이 간식을 섭취한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혈당의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침에 식전 혈당이 높다고 지속형 인슐린을 올려버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지속형 인슐린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아침 식전에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올라간 혈당만 교정 인슐린에서 조정을 해서 추가 주사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취침 전에 뭐 간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추가 섭취가 있을 때는 추가 주사를 맞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이제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때 바로 교정 인슐린을 투여를 해서 혈당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석효성 인슐린은 식사 시 빠르게 분비되는 혈당을 분비돼서 혈당 상승을 이제 잡아주는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석효성 인슐린은 식사로 섭취된 포도당이 세포내로 이제 에너지로 사용된 후 식후 4-5시간까지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본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한 끼 식사 탄수화물을 모두 이제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식사 그 다음 식사
식사 직후에는 다소 혈당이 좀 상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 4-5시간 됐을 때는 혈당이 목표 범위 안에 도달을 할 수 있게끔 조절이 되는 인슐린을 기초 인슐린이라고 기본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석교성 인슐린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요. 영양소에 따라서 혈당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떠한 식품을 좀 더 많이 비중을 둬서 섭취를 했느냐에 따라서 혈당 변동이 있으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고 그 다음 영양팀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심화학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제 곡류군이나 과일, 우유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섭취한 양의 100%가 이제 혈당에 영향을 줘서 인슐린 용량 조정하는데 굉장히 고려를 100% 해야 되는 영양소고요. 단백질은 섭취한 양의 한 50에서 60%가 혈당에 영향을 주는데 식후 혈당 2시간은 괜찮은데 그 다음 식전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용량 조정할 때도 섭취량에 따라서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 섭취한 양의 10%가 혈당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좀 많은 양을 섭취를 했을 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초석교성 인슐린을 제대로 주사를 하려면 탄수화물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은 탄수화물 개수라고 하는 거는 초석교성 1단위가 조절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개수가 10이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10g을 먹을 때 인슐린 1단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탄수화물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보통은 하루 총 인슐린의 양의 500 나눈 이 계산법을 사용을 하지만 비만일 경우에는 400을 대입해서 이렇게 양을 구하기도 하고 주의사항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이제 개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실제 혈당 반응을 보고 개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문제인데요. 하루 총 인슐린이 40단이에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개수는 얼마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계산 굉장히 빠르게 잘하네요. 제가 이따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정개수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 민감도라고 하는 건데 초석교선 1단위가 1단위를 주사를 했을 경우 4-5시간 동안 떨어지는 혈당의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단위가 혈당 몇을 내리는지 이렇게 쉽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1800 법칙이긴 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면 2000에서 2200 법칙, 비만한 경우나 당화혈색소가 좀 높은 경우에는 1500 법칙을 활용해서 구하기도 하고요. 교정개수를 적용했을 때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아침 저녁 시간대 운동할 때마다 이제 교정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고 식사 인슐린과 합산을 할 때 저혈당에 좀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교정개수는 인슐린 1단위로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값이라는 거 1800의 법칙으로 대략 계산했을 때 실제 혈당 반응을 보면서 개별 상황에 따라서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예요. 하루 총 인슐린이 30단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지금 7%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교정 개수는 얼마인가요? 얼마일까요? 복습을 해야 된다. 자. 계산식이 이렇게 돼요. 하루 총 인슐린 1800으로
예, 맞습니다. 60이죠. 그러면은 인슐린 1단위를 맞으면 혈당이 60 정도 조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교정 개수는 인슐린 1단위당 몇이다. 이렇게 이제 참 기억을 하시고 좀 대입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인슐린 개수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인슐린 교정 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교정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식사 전에 혈당이 적절하면 기본 용량만 맞아도 식후 혈당 조절되고 다음 식전 혈당까지 목표 범위 안에 잘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기본 용량이 부족하면은 뭐 내가 식전 혈당이 200이다. 기본 용량만 맞았다. 그러면은 다음 식전에도 다시 200으로 돌아와요. 이론상 그래요. 그래서 내 혈당이 지금 높은 상황이면 교정 용량을 구해서 추가적으로 기본 용량에 교정 용량을 더해서 인슐린 주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고혈당을 교정하려면 내가 몇 단위 정도를 더 맞아야 되는지, 이게 교정, 내 혈당을 교정해 준다는 교정 단위예요. 그럼 목표 혈당까지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 몇 단위 정도를 맞아야 되는지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정 단위 구하는 공식은 현재 혈당, 내가 지금 현재 220이다 혈당이. 근데 목표 혈당이 120 정도로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100이죠. 100을 우리 아까 교정계수 구해보셨죠? 1800의 법칙으로 그 구한 값으로 같이 나눠주면은 100 나누기 60 했을 때 1.7.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인슐린 5단위를 맞고 있으면 1.7 정도는 추가해서 6.7 정도는 맞아야지 혈당 관리가 된다. 이론상.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제 소수점 단위까지 우리가 조절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1에서 2단위 정도를 추가 주사를 한다거나 2를 추가를 했을 땐 저혈당이 올 수가 있으니까 뭐 1단위 정도만 추가하거나 하프 시린즈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펜을 이용하거나 해서 소수점까지 좀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정 용량은 이제 식사 전에 같이 교정을 하는 의미로 해서 주사를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2시간 이내에 혈당이 굉장히 고혈당이라고 해서 또 추가 주사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적혈성 인슐린이 몸에 들어갔을 때 최장 한 4-5시간 정도 유지가 되고 2시간 됐을 때는 거의 최대치로 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주사를 했을 때는 중첩 현상으로 너무 이제 저혈당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주사를 할 때는 2시간이 지난 시점, 뭐 2시간 지나고 뭐 3시간 됐을 때, 4시간 됐을 때 이런 식으로 2시간 조금 넘어가면은 교정 용량의 한 50%만 주사를 한다거나 3시간 정도 됐을 때는 교정 용량 한 75% 정도 주사를 하고 4시간 됐을 때는 전 용량을 주사를 한다거나 그게 이제 고혈당이 계속 지속이 됐을 때 추가 주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정 용량을 또 이렇게 주사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음식의 혈당 지수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시고 반드시 이런 용량들을 조정할 때는 잘 모른다 그러면은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하고 내 그 혈당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정 개수가 문제예요. 교정 개수가 60, 현재 혈당이 220, 목표 혈당이 120입니다. 그러면 교정 용량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낮춰야 혈당이 100이죠. 그래서 100 나누기 60, 1.7. 그래서 1.5에서 2단위. 우리가 앞서 본 내용입니다. 너무 쉬웠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옆에 보시면은 현재 혈당에 따라서 계산식을 대입을 했을 때 교정 인슐린 단위는 내 현재 혈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앞서 기본 용량이 뭔지, 탄수화물 개수가 뭔지, 교정 개수가 뭔지, 교정 단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표들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교정 개수도 구했고 교정 단위도 구할 줄 알고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대입해서 이제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혈당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혈당 패턴을 확인하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적인 식후 혈당 패턴은 식후 4시간 됐을 때 목표 혈당에 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기본 용량이 적절하다. 탄수화물 개수도 그대로 유지가 하면 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내로 이제 조절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탄수화물만 좀 이게 많은 양을 섭취를 했을 때는 초속효성 인슐린 성분이 이제 부족해서 혈당이 고혈당이 유발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만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주사를 하고 나서 식후에는 좀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혈당이 좀 뒷북쳐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식습관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주사를 맞았는데 추후에 4시간째도 혈당이 계속 높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고열량의 음식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피자 같은 경우에는 초속효성 인슐린 용량을 좀 증량을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적고 이제 야채나 이런 것들만 먹었을 때, 샐러드류 먹었을 때는 주사를 하고 나서 거의 저혈당이 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사를 하실 때는 평소보다 인슐린 용량을 좀 줄여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세 화살표를 이용한 초속효성 인슐린 용량 조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추세 화살표는 다 아시겠지만 혈당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를 색깔이나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덱스콘, 가디언, 리브레, 케어센스마다 이제 화살표가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15분 후 혈당, 30분 후 혈당 예측 범위는 거의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고 계시고, 내가 현재 혈당이 뭐 250이다 식전에, 근데 추세 화살표가 막 위로 가 있다. 30분 후에 혈당이 플러스 한 75 정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350일 것을 가정을 하고 인슐린 교정 용량을 추가를 해서 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전 혈당치가 뭐 120 정도 되는데 추세표가 사선으로 돼 있다. 그러면 30분에 혈당이 한 50 정도 더 올라갈 것을 우리가 알고 식전 혈당이 170, 그러면은 추가 인슐린 교정 용량을 더 플러스해서 주사하고 나서 혈당 조절하는 방법들. 하지만 용량이 너무 많아 버리면 저혈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0분 후에 수치를 대입하지 말고 한 15분 정도 후에 수치를 대입을 해주시는 게 좀 안전하게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식후 2시간에서 4시간 용량 조정하는 방법인데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저혈당 예방과 대처 또한 추세 화살표를 활용해서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혈당은 높아 보이지만 화살표가 막 아래로 완전히 꺾여 있다거나 막 2개씩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지금 저혈당으로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간식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회사마다 조금씩 화살표 모양이나 개수가 다를 뿐이지 대처하는 방법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가족들의 지지가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함께하는 저희 의료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항상 먼저 저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좀 죄송한 마음들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할 때는 먼저 연락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하면은 도움 드릴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최대한 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했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